매거진. 2016년 3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야권 통합 제안. 요 며칠 굵직한 정치 현안은 모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선 행보라 볼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 김용민 트위터가 네티즌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고 말이죠. 5% 반대한다. 7% 다소 반대한다. 43% 찬성한다. 45% 다소 찬성한다 였습니다. 긍정평가가 88%, 부정은 나머지였습니다. 오늘 자정때까지 집계하기로 3,115명이 참여했습니다. 누리꾼 의견을 볼까요? 길냥이라는 필명의 이용자의 글입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선거를 위한 전술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국민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누리꾼 의견을 보겠습니다. 길냥이라는 필명의 이용자의 글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를 위한 전술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국민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사람을 뺀 정치와 선거 애매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참된 정이라는 필명의 이용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야권 통합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칭 보수 세력의 말도 안 되는 공격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은 저들에게 무제한 토론이 결국 총선용 꼼수였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줬을 뿐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했던 의원들의 순수한 마음마저도 깎아내린 단견이었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긍정평가에서 적극 찬성보다 다소 찬성에 좀 더 무게가 쏠린 것도 이 글에서 표출된 정서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제 면접을 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당시에는 의리였죠. 갑은 공천관리위원장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소집된 이한구 위원장은 의리였습니다. 갑은 얼마 전 발표된 1차 공천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김무성 대표였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최고위원회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 독립성이 문제가 돼. 그래서 그걸 내가 분명히 밝히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르지 마라.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마는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야권 통합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안철수 공동대표와 각을 세웠지요. 자,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화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한길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요. 한편 원조 안철수맨인 더불어민주당 송호창 의원이 당의 공천 컷오프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지 않고 더민주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처지였던, 그러니까 더민주에서 컷오프된 전북 익산을의 전정희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로써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에 한석 모자란 상태가 됐습니다.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등 재야 원로들이 연대의 방법론에 대한 이견을 고집하기보다 무능, 무책임, 오만한 여당을 심판한다는 대의와 공통의 목표를 근거로 야권연대를 이루겠다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약속해야 한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야권연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4.13 총선에 서울 양천구 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선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성폭력 피해 아동의 치료 과정을 찍은 사진을 활용해 자신의 경력을 홍보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에겐 큰 상처가 자신에게는 스펙이 된 셈이네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지회와 비정규직 지회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이길 동향을 파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조에 대한 회사의 사찰은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라면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49년 만에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 등기 이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터진 이후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이 불거져온 신격호 총괄 회장의 불명예 퇴진,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롯데의 대권은 신동빈 회장에게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어제도 5대0 압승을 자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5대0 자신 있고요. 한 판이라도 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알파고의 승리가 아닌가.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로고송닷컴.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띄운 야권 통합의 화두. 지난 금요일로 일축되는가 싶었는데 국민의당에서 재론하는 양상이 됐습니다.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제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를 겨냥해 날선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야권이 개헌 저지선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만 확보한다면 여당이 개헌선을 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캐스팅 보트니 뭐니 하는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국회는 식물국회가 될 텐데 그때 교섭단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철수 공동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 국민 저항 체제가 꼭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세력의 대선선 확보를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 당은 그야말로 광야에서 모두가 죽어도 좋다는 식의 비장한 각오로 이번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설을 강조하면서 무한 해고가 가능한 법을 밀어붙여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는 우리 경제가 걱정했던 만큼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세계 경제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현 정부 경제 실패론을 띄우면서 캠페인을 벌이려 하자 여기에 맞대응하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 절벽이나 고용 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연장, 재정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민단체들이 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의 선거 개입 감시를 제대로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년 총선 시민네트워크, 전국 공무원 노조 등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구성한 국가기관 선거 개입 감시 캠페인단이 연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기관은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을 넘어 언론과 보수 시민단체까지 동원하여 유권자의 생각을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선관위에 묻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을 때 선관위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이 한 명의 공익제보로 인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선관위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공정한 선거 운영에 헌법적 책무가 있는 선관위라면 적어도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국가기관 선거 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선관위에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예비군, 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 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 선거 개입 행위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제 소임을 충실히 임해 주십시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맘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주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무와 환의 치열한 대결로 함께하는 피박 퀴즈입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당대표도 공천심사 받았습니다. 권위주의의 옷을 벗어서 감동 신화를 창출한 무 인사드립니다. 들어가 앉자마자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난하면서 갑질이나 일삼는 어떤 인간,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무라는 그 인간 옆에 앉아있는 진실로 팍 터지는 남자 진박 환 인사드립니다. 야, 환아, 갑질이라니. 내가 언제 갑질을 했니? 야,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디서 상전 노릇을 해? 그리고 그런 상전 노릇하는 공천관리위원장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서 나밖에 더 있냐? 내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한구한테 한마디 한 거야. 그니까 탈권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쇼다 이거 아니에요. 이 새끼 그럼 공천심사 때 왜 날 불러 이 새끼야? 환, 딴 나라는 당대표에 대해서 공천심사를 하기는커녕 그 당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 다른 당에서 후보를 내질 않아요. 이 씨발, 근데 난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괜히 나가셨구만. 채통 있는 양반께 우리가 큰 결례를 저질렀구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존나게 죄송해요. 비아냥 되지 마 이 새끼야. 이제 그만들 하시고요. 자, 하여튼 이 공천 문제 때문에 요즘 두 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당이 무와 환이 있는 당만 당이냐? 그래서 오늘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양당 정치에 신물을 느껴서 멀미약을 먹은 안 인사드립니다. 안 인사한다고? 인사 안 한다고? 이 젊은 친구의 이 싸가지가 아파가지고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제 성이 안씨입니다. 아, 네. 오늘 안님이 나오셔서 그래서 오늘 퀴즈 문제를 내주시겠습니다. 자, 안님 문제 내주시죠. 저는 이번 선거에서 광야에서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264의 시 광야에서 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땡땡 우는 소리 들렸으랴.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 내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죠. 264의 시 광야. 이거 학창시절에 많이 접하셨죠? 저도 동마중학교 2학년 때 대표로 학년 대표로 신앙송대회에 나가서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인기상 받았을 때 제가 이 광야를 읊었던 거예요. 사회자, 신앙송대회에 뭐 우수상, 장려상 뭐 이런 거는 나 들어봤는데 뭐 인기상은 뭐냐 그게? 뭐 그냥 주더라고요. 자, 문제나 푸세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땡땡 우는 소리 들렸으랴.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아니, 안님은 문제를 내신 분인데 문제 내신 분이 무슨 정답을 맞히시려고 하십니까? 저도 답은 모릅니다. 문제지에 땡땡만 나왔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맞춰보시죠. 자, 정답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김한길이 우는 소리 들렸으랴.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김한길이 웁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어댔는지 짖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와 환 정답 아십니까? 어이, 안, 뭐 정치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안, 당신의 대선 때문에 뭐 딴 사람들 총선에서 다 죽으라고 하면 뭐 그게 되겠나? 어이, 안, 정치를 좀 더 대국적으로 하지. 어이, 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라고? 이 씨발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야, 환아, 너 그분 자주 만날 테니까 그분한테 가서 한번 그 얘기해봐.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데? 나처럼 되지, 이 씨발. 어이, 무, 공천 받았어? 왜 이렇게 기고만장해? 이한구한테 들이받더니 정신이 나갔어. 아이, 그만들 하세요. 자, 그럼 환 정답 아세요? 예, 그 유명한 시를 모른다면 그 되겠습니까? 게다가 민족시인 264 선생인데. 자, 정답. 네, 정답은 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친박 김태환이 우는 소리 들렸으랴. 아니, 그 이번에 컷오프된 김태환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 공천에서 친박도 날린다고 친박만 당선시키는 게 아니라고. 야, 환, 김태환이 같은 애는 밑밥이지, 새끼야. 별 볼 일 없는 친박, 늙은 친박 날리고 이쪽 비박 쪽은 유승민을 날리겠다는 거 아니야? 야, 유승민이하고 이 김태환이하고 같냐? 뭐 기아의 양현종이하고 두산의 홍성은이를 맞트레이드하면 이 새끼야 해골에 지진이 났다고 하지, 이 새끼야. 그게 납득이 돼, 이 새끼야. 자자자, 무 정답이나 말씀해 주세요. 정답 아십니까? 정답 바로 갈까? 아마 오늘 처음 정답이 나올 기다. 야, 사회자, 그동안 땡만 쳤는데 너 딩동댕 칠 줄 아냐? 아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정답. 뭐 그래, 정답 하자고. 정답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뭐 박 대통령 우는 소리 들렸으랴. 아니, 그게 왜 틀렸지? 맞을 텐데.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가축이 정답입니다. 어디 박 대통령이 가축입니까? 거봐, 무, 너의 평소 생각이 다 드러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가축이라고 했어, 이 새끼야. 이렇게 싸우는 정치가 국민에게 혐오를 줍니다. 넌 뭐야, 이 새끼야. 국민의당과 저는 지금 힘들고 두려운 광야에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방에는 적군입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어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거기가 새누리당이야. 안 새누리로 와. 친박으로 쳐줄게. 그리고 곧 당대표 날릴 거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되겠네. 뭐야 이 새끼야.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여러분이 오늘도 정답 맞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는요, 도서출판 원더박스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돌풍의 주역 버니 샌더스의 공식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청취자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정답과 사연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은 안신원이었습니다. 맞히셨어요. 미친 핸드머신님. 토요일 비오는 날 일을 마치고 전철역 안에서 올립니다. 시원한 비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그동안 응어리진 마음을 뚫어줄 유쾌, 상쾌, 통쾌 그리고 흔쾌한 승리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모두가 소망하는 그런 승리를. 네, 이런 글 남겨주셨고요. 울프가님, 정답 안신원.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지상파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이 보고 들으면 좋을 텐데요. 불가능할 겁니다. 이 욕을 어떻게 방송합니까? 어제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서명을 하시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왔습니다.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건데 왜 이리도 두려워하는지. 세월호 진실이 4.16 가족들의 요구대로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이다 뭐다 이슈가 많지만 세월호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견해 보내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 김원철 기자 연결합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모처럼 국민의당이 첫 뉴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당에서 세 명의 트로이카,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이 세 분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고 공식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예. 이제 첫 포문은 김한길, 지금 선대위원장이죠. 예. 열었는데요. 자, 아침 당 회의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 광야에서 모두가 죽어도 좋다는 식의 비장한 각오로 이번 총선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각오는 집권 세력의 개연성 확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즉 그 전날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것을 안철수 대표의 말을 빌어서 그대로 반대로 되돌려준 그런 말이죠. 예. 그 워딩 그대로 갖다 쓴 거네요, 보니까.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이거는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비꼬았다고 볼 수도 있는. 예. 그렇죠? 예. 안철수 대표가 그 전날 예. 광야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통합 안 하고 연대도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일종의 통합 또는 연대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이제 차용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특히 뒤에 워딩들을 보면 조금 더 노골적인데 예. 우리 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만 확보한다면 여당이 개헌선을 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어허. 예,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안철수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예. 안철수 의원은 다시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통합으로 못 이긴다. 익숙한 실패의 길이다.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잃어버린 낡은 야권을 재구성할 때다. 이분은 지금 총선에 관심이 없고 대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총선에 관심 있는 세력, 그 김한길, 그리고 대권에 관심 있는 안철수, 이 두 세력이 지금 큰 갈등을 빚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현정배 공동대표잖아요. 예. 이분이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 만나서 더 센 얘기를 했어요. 개헌선을 새누리당 세력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국가에 어떤 미래도 없다는 걸 뜻한다. 내가 대표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걸 막는데 내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 기자들이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민의당
단독으로도 즉 국민의당이 통합이나 연대를 하지 않아도 새누리당 개헌 저지선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희망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의 문제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안철수 대표를 약간 디스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개헌 저지선보다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도 개헌 저지선을 내준다면은 우리 당이 80석 90석을 가져도 그건 나라의 재앙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을 위해 있는 당이 아니라 나라와 역사를 위해 존재하는 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고요. 아마 지금 1차 컷오프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가 된 상태인데 조만간 2차 컷오프 명단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때 김종인 대표가 천정배 혹은 김한길 이 두 분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는 정도의 컷오프 명단 발표를 하고 그걸 빌미로 천정배, 김한길 그 두 분이 중대 결심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지금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다. 그건 뭔가요? 뭐 그분들이 나갈 때 문제 삼았던 대목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친노 패권주의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명분상으로 어쨌든 그 명분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친노 패권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들을 컷오프를 시킨다면 뭐 천정배나 김한길 입장에서도 이제 저쪽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통합하자 혹은 연대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물밑 작업, 교감 같은 것들이 없고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고요. 지금 김한길, 천정배 두 분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김종인 그리고 이종걸 이쪽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키 플레이어들이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환영한다는 얘기들을 내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완전히 고립된 셈인데 그게 지금 3명 중에서는 고립이 된 거지만 국민의당 전체로 봤을 때는 고립은 아닐 수 있죠. 도리어 국민의당 전체로 봤을 때는 김한길, 천정배가 고립된 건가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에서 지난 금요일에 저녁 8시에 의원총회를 했잖아요. 통합 관련해서. 그때는 압도적 다수로 독자 노선을 간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또 서로 지역구별로 이행하기가 다르긴 한데 수도권이 아닌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통합에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국민의당에서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통합에 그렇게 반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고립이 아닐 수 있으나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창당 주역 중에 굉장히 중심축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안철수 의원은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 선거 후에 그런 것들을 혼자 다 좀 짊어지게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선거 이전에 그 붕괴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국민의당이 이쯤 되면은 이제 무엇을 붕괴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뭐 김한길, 천정배 두 의원이 우리는 야권 통합 혹은 연대기를 가겠다라고 하면서 뛰쳐나오는 걸 붕괴로 볼 것이냐? 그것도 일종의 붕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축이 축이 하나 무너지는 거니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호남에 계신 분들은 또 이런 것과 무관하게 국민의당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진다, 즉 당으로서 사라진다 이런 거는 조금 상정하기 힘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너무 그 천정배, 김한길 두 분이 나오는 쪽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명분을 주고 그 명분을 빌미 삼아 수도권 연대 정도는 이루는 뭐 그럴 가능성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지난 일요일에 안철수 대표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대는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 적지 않은가. 지금 근데 그 단일화 주도권은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지 않나요? 근데 김종인 대표가 뭐 지역별 연대 이거는 그다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서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 언제 또 무슨 룰을 갖고 또 무슨 또 이런 토의 구조를 갖고
단일화를 얘기하겠습니까? 지역별로. 자, 그나저나 그렇다면은 친노 패권주의의 그 어떤 상징이 돼서 제물이 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이 후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낙천댐으로서 저들에게 돌아올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을지. 그 국민의당 쪽에서 예. 이 사람들이 친노 패권주의의 상징이다. 네. 라고 하는 명단을 발표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름하여 수구진박 및 친노 패권 무능 86 세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래서 이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예. 새누리당 5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5명 안에 친노가 있겠네요. 보니까 상징적인 친노가. 그렇죠. 예, 뭐 이해찬, 이모키, 정청래, 김경엽, 전해철 이렇게 5명 지역구에 국민의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객공천이라고 그러죠. 혹은 저격공천 예.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그랬습니까? 이게 그 발표 주체는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요. 예. 이 위원회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발표 형식은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에 건의하겠다. 예. 그런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예. 그래도 뭐 이 위원회가 지금 부위원장이 문병우 의원인데 예. 어쨌든 국민의당 내부에서 상당히 조율이 된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정청래 의원도 친노로 묶이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괘씸죄가 있는 거겠죠? 그 주승용 전 최고위원한테 공갈 운운했으니 말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 5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날림으로써 돌아올 명분을 준다. 이렇게 뭐 과하게 엮어서 해석해도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여지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왜 소위 말하는 막말 그것 때문에 윤리위 당 내부 윤리위 그 부담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해찬 의원도 그렇고 뭐 몇몇 분들이 그 국민의당이 요구한 무관하게 네. 지금 그 컷오프 쪽에서 어떤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청래 의원도 그 위태롭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뭐 본인이 뭐 완전히 자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러나 뭐 또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김종인 체제는 가장 높은 변수로 경쟁력을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경쟁력이 있으면 흠결이 있어도 공천을 주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의원도 지금 경쟁력 부분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도 뭐 지역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예. 그렇군요. 하여간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이 각축 신경전 상당하다는 이야기 함께했고, 자, 더불어민주당 또 어제 단수 공천을 했죠? 예, 단수 공천하고 그리고 전략 공천 발표를 했죠. 예. 그 초기 영입 인사들, 예. 표창원 교수라던가 그런 부분들의 지역구가 정해졌습니다. 예. 지금 그 오기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서울 도봉을 그리고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은 성남시 분당 갑 본인의 회사가 있는 곳이죠. 예예. 예, 거기로 정해졌고요. 표창원 비대위원은 용인정 본집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또 제 집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역구군요. 여기가 이번에 분구된 곳이죠. 용인 구성입니다. 거기가. 예. 예, 그리고 군포갑에 그 김정우 세종대 교수. 왜 이 세종대 교수 이분은 그때 경기도 포천인가요? 그쪽을 희망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군포갑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그랬군요. 새누리당도 지금 수도권하고 이 지역의 전략 공천은 아직 좀 미진한 상태지요? 예. 아직 그쪽은 아직은 윤곽은 안 드러났고요. 지금 새누리당도 여러 작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파열음이 많이 나고 있는데, 예. 국민의당과 이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 야권 통합 논쟁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여론의 주목을 그만큼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뭐랄까요. 이 도봉을 같은 경우에는 유인태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거기에서 활동했던 예비 후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의 천준호 예비 후보도 있었고. 그렇죠. 예, 전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냈던 김갑수 씨도 있었고.
예. 이게 오기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출마할 뜻을 밝혔는데 이번에 갑자기 도봉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는데 이게 아마 호남 출신 그 지역 주민들이 많아서 이런 점을 배려했다는 설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예,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도봉을에 많고요. 네. 그래서 호남 출신인 오기영 변호사가 선택이 된 것 같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천준호 그 박원순 시장 쪽 그분께서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너무 빨리 시작하는 바람에 유인태 그 의원의 좀 심기를 거스른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원철 기자와 함께 정치권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정 02-455-8087. 김용민 브리핑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김용민이 출세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제 목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또 행복하게 살 것인가? 저는 지역 또 공동체, 아울러 생명 환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농민 이현정 씨 만나보겠습니다. 이분 입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현정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목소리를 들으면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목소리. 웃는 것도 똑같아. 너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안진걸 씨 알아요? 네, 알죠. 아니 어떻게 알아요? 저도 서울에서 오랫동안 NGO 단체를 11년 동안 하고. 예. 이제 작년 1월에 이제 제주 왔으니까요. 아, 그래요. 너무나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 근데 외모는 제가 좀 더 낫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한데 뭘. 까지 똑같아. 우리 저 서울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어요? 그 흥사단 단체에 있었습니다. 오. 예, 거기서 이제 한 11년 동안 상근 활동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온갖 활동을 다 하셨겠군요. 이 시민단체에서는 뭐 일당백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회원 모임부터 해서 대학생, 청년, 그리고 또 우리 기획사업부터 해서 또 뭐 이런 다 여러 가지 직접 행동까지 뭐 여러 가지 다 하죠. 뭐. 직접 행동이라 하면 말하자면 시위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들, 그런 일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항상 뭐 그러기도 있고, 예. 네, 그래요. 아니, 그렇게 또 훌륭한 활동을 하다가 왜 갑자기 귀농을 한 겁니까? 귀농이 아니죠. 처음 농촌 간 거죠? 제가 뭐 부끄럽지만 올해 이제 40인데요. 네. 예. 그 2년 전쯤에 그냥 갑자기 그냥 아내랑 새로운 40대를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곳 제주 시골에서 2, 3년 살다가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래서 쉬고 다시 육지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해보자 마음 먹고 내려왔는데 예. 막상 몇 달 살아보니까 예.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그냥 이 시골에. 이 말씀 들으면은요, 그 환상에 그 젖는 분도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그렇죠. 됩니다. 이 귀농에서 다시 귀도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예, 저도 알기로 여기 제주에 있다가 육지로 많이 다시 돌아가신 분도 많이 들었는데 예. 저는 근데 여기 생활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아내랑 우리 딸도 예. 여기가 예. 따님이 몇 살이에요? 올해 4살입니다 이제. 아, 4살인데. 예. 아유 너무 좋죠. 뭐 이 동네에서 얘가 딸기도 좋아하고 귤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뭐 매일같이 뭐 그냥 당일날 따는 걸 그냥 먹으니까 동네 분들이 전해주고 예. 오름도 있고 예. 마당도 있는 집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니 뭐 돈 좀 있어요? 아니요. 저 지금도 연세 3세 연세. 제주도에서는 월세를 1년에 한 번에 내요. 1년치를. 예. 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살고요. 네. 예, 뭐 아까 뭐 귀농한데 농사 짓는 땅도 제가 여기서 이제 오래 살려고 마음 먹고 하니까 동네 분들이 제가 이제 청년의 활동도 하고 뭐 열심히 마을 활동 하니까 예. 그러면 오래 살 거니까 농사도 배워보고 해봐라. 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고맙게도 마을 땅을 예. 이렇게 좀 무상으로 빌려주셨어요. 에? 무상으로? 그래서 네. 야, 이거 뭐 그러면서 농사도 배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은 인정으로서 그렇게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군요. 글쎄 저도 모르게 여기서 또 조직 활동을 했나 봐요. 그건 아닌데 예. 그냥 마을 분들하고 그냥 인사 잘하고 네. 마을 활동 참여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러네요. 아니 우리 이현정 씨 말이죠. 그 네. 무슨 농사 졌어요? 아 콜라비 농사졌어요. 콜라비. 아하. 네, 요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콜라비 효능이라고. 한국에서 이제 드시는 건 적 콜라비라서 이 자주색 약간 붉은 계통의 콜라비인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원산지는 아니고 이제 북유럽, 네덜란드 이쪽이나 해안 지방이 원산지인데 예. 양배추와 무를 장점을 교배한 예, 그러한 양채류입니다. 아하, 양채류.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어떻게 뭐 수확해 봤어요? 아, 그럼요. 저기 이제 2월부터 예. 이제 판매하고 있고요. 오, 그래요? 예, 이제 드신 분이 맛 좋다고 네. 다행히 예.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네. 그 콜라비가 맛이 좋다면 어떤 맛이 나야 되는 겁니까? 아, 우선은 일반 무 맛 같은 거 좀 비슷한 거에 예. 당도가 좀 더 높습니다. 달고 아삭아삭 더 거려요. 요거 이제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네. 하나씩 하루에 아.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고 예. 왜냐면 당도가 있으니까 그냥 먹어도 좋고요. 예. 아니면 뭐 우유나 당근 같이 넣어서 갈아 마셔도 좋고 아니면 뭐 피클 한 번 담가 놓으면 많이 해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일반 무나 감자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들 예. 깍두기, 채, 그다음 찜 요리 뭐 다양하게 다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이구, 깍두기도 해 먹을 수 있다는. 이거 한번 해 먹어봤는데 예. 와 이거 뭐 너무 맛있다. 이거 제가 맛있다고 하면 좀 웃긴데 또 요즘에 보니까 이 여자 연예인들 콜라비 효능이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포만감을 주면서 예. 이제 좀 하는 다이어트 열량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고혈압, 예. 그리고 피부 미용, 또 이게 비타민 C가 사과의 10배래요. 오. 그리고 칼슘, 철분, 뭐 섬유질까지 많아서 예. 뭐 그래서
항암 작용에 뭐 어린이 성장 발육도 좋다고는 하는데 예. 제가 뭐 그걸 다 증명해 드릴 수는 없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콜라비가 좀 특히 더 제주도가 잘 되는 지역이고. 그래요? 아, 왜요? 예. 이게 육지는 추우니까 월동 작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도 그래서 겨울 전에 이렇게 하고. 아. 근데 이 콜라비 같은 경우도 당도는 추울 때 올라가요. 예. 추울 때 한참 아주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추위를 겪은 콜라비가 제주 콜라비고. 예. 예, 그래서 또 저가 사는 동네가 이 제주 한경면 저질이라는 마을인데. 예. 예, 이 서쪽에 이 콜라비가 제주도의 50%를 여기서 재배하거든요. 아하. 아, 그러니까 그렇게 좋기도 하고. 또 여기가 아시다시피 농업용수야 당연히 빗물이 그 지하수. 예. 되게 좋은 물이고 예. 공기도 좋고. 예. 이 지역이 그래서 콜라비, 브로콜리 같은 거 잘 돼요. 아, 비교는 뭘로 쳤어요? 제 동네 삼촌이 그 돼지를 키워요. 예. 그래서 그 똥거름을 좀 줬습니다. 아, 네. 똥거름으로. 예. 아, 그럼 무척 비육하겠네요, 보니까. 그 콜라비는 파신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팔아요, 그걸? 사실은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분들이 공판장 같은 데 가면 예. 수수료도 되게 많고 많이 제값을 받기가 힘든데. 아, 중간 유통 과정에서 이거 뭐. 상하차료, 수수료 뭐 여러 가지들 네. 많아서.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직거래를 하고요. 예. 예, 뭐 이렇게 5kg, 10kg, 15kg 이렇게 박스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비하신 분들 반응 접해보셨어요? 맛있고 좋다고. 이제 농사 짓고 있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네. 이제 농사꾼 다 됐네. 네이버에서 저희 딸이 태명이 꽃씨예요. 꽃씨? 예, 꽃씨. 그래서 예. 저희가 꽃씨네 농작물이라고 해서 하고 예. 있어요. 예. 꽃씨네 농작물을 검색하시거나 예. 아니면 뭐 제 연락처를 남겨도 되나요? 아유, 상관없어요. 안 되죠? 예. 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예. 아니 그러면 010 6400 2229입니다. 예. 여기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예. 제가 원하는 이렇게 크기 이렇게 해서 혹은 아까처럼 인터넷에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예. 자, 이현정 씨, 앞으로 네. 우리 제주를 매주 연결할 텐데, 네. 어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예, 사실은 육지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있는데, 예. 지금 뭐 이제 필리버스터 전국도 끝나고 또 남북 관계 문제도 있고 뭐 최근 4.13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제주에도 우리 육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할 만한 여러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상당히 좀 지켜야 될 제주의 생태 자연이 특히나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문제나 예. 그리고 여기가 국제 자유도시라는 미명하에 좀 너무나 위험한 그 중국 자본 거대한 자본이 유입되거나 예. 또 파괴되고 또 강정 해군기지 또 뭐 제2공항 그다음에 곧 다가오는 4.3 98주기가 있는데 뭐 재심사를 하겠다. 예. 그 분들을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들려오고. 네, 그리고 또 봄이 되면서 요즘 제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제가 또 자연환경 해설사 활동도 해요. 참 하는 것도 많은데요. 예. 네, 그래서 제주의 그냥 일반적인 대중 관광이 아니라 제주의 생태 자연, 네. 역사, 마을, 평화 네. 이런 주제로 할 수 있는 속살 여행 코스를 짧게 소개해 드릴까 예.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여행이라는 거는 저는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것보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아. 이런 메시지를 예. 제주 여행에서도 좀 맛보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예. 제가 자연환경 해설사로서 그런 것들을 좀 살짝 예.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예. 네. 이현정 씨,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인기 코너입니다. 경제의 속살,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필리버스터 국면 때문에 테러 방지법 국면 때문에 잠시 잊은 게 있는데 네. 이른바 노동개혁, 그러나 실상은 네. 노동계약.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각 노총에서 네.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고 네. 총파업의 깃발도 든 것으로 아는데 네. 어떻게 뭐 미동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존재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언론이 잘 보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진실을 말씀드리면 이제 파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예. 그 정웅대 기자, 우리 노동 담당 기자하고 또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웠는데요. 예.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뉴스는 예. 이게 사실은 한 20일 전쯤에 난 뉴스였는데요. 제가 이때 20일 전에 이 뉴스를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좀 소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였습니다. 조금 네. 절망적인 뉴스여서.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이 뉴스를 꺼내든 이유는 진실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엉뚱한 얘기지만 그 지난주인가요? 그 시민 표창 양비 진셈 범야권 공영 팟캐스트를 표방하시고 예. 새로 올라온 팟캐스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예. 그 1부 2회 방송 일요일에 올라왔던 그걸 들어보니 그 유시민 작가님께서 이제 나머지 세 분께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반대하는 국민이 50%가 넘는데 제1야당의 지지율은 20%에 머물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한 1시간 20분 정도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 모르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많은 걸 배우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보 진영의 수권 정당은 현실적으로 더민주인데도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가에 대한 토론이었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노동조합 문제를 중심으로 그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정치적인 고견하고는 조금 별개로 경제적인 소견을 좀 주제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통계가 나온 거는요. 20일 전쯤에요. 지난해 노사봉규 건수가 전년 대비 줄었고 임금 인상률도 낮아졌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사업장의 장기 노사봉규도 확실히 줄었고 그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 그러니까 파업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은 일수는 2014년에 비해서 31.4%나 감소했습니다. 예. 전체 노사분규 건수도 5.4% 줄었고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양대 지침 또 노동악법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굉장히 강도 높은 총파업 의사를 사실상 밝혔고 산하 노조의 그 총파업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파업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웅재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파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막상 가보면은요, 지도부는 민주노총 지침을 따라서 파업하자고 하지만 표결도 못 갑니다. 가봐야 어차피 부결되거든요. 노동자들이라는 분들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싸움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게를 꾸려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기들의 임금, 단체 협약, 우리 동료들의 해고, 복직 이런 문제가 걸려있지 않는 공공의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자고 하면 파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 거죠. 사실은 양대 지침 문제만 해도요. 약간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파업을 이끌어야 될 곳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양대 노총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끌어줘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양대 노총을 주도하고 있는 각 단위별 노동조합들을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임금이 높은 대기업, 공기업 이렇게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현실적으로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동자들 분들 중에서는 삶이 그렇게까지 안 좋으시지 않은 분들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조금 냉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지금 10%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OECD 국가 최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고작 10%만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범국민적인, 범노동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자고 했을 때 이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13년 평균 파업 성향이 47일이었는데 1994년에서 2003년까지는 90일이었습니다. 절반 정도로 나중에 후반 10년이 줄어드는 거죠. 예. 이제 보통 이런 문제를 보고 나면 뭐 보수 진영은 당연하고요.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보면 대기업 위주 노조, 또 귀족 노조, 노조 이기주의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저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1987년도 한국 사회가 가장 노조에 대해서 엄혹했을 때 거의 뭐 진실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 노동자를 쟁취를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 삶이 비정규직이나 알바보다는 낫지만 저는 그걸 귀족노조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노동 현안이 있을 때 어김없이 진보와 약한 노동자의 편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운 조직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최장집 교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인데요. 최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그 당시 이름은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나? 민주당이 허약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 경제적 기반에 구체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 내부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 경제적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지금은 이제 더민주죠. 제1야당. 이 제1야당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결속된 힘을 가지려면 외부에서 사회 경제적인 힘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지지층이라는 건 서구에서는 상식적으로 경제적인 계급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 이런 계급으로부터 정치적인 지지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에서 많은 정당들은 진보 정당의 이름이 그냥 노동당입니다.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인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더민주를 보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지금 더민주는 어느 계급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계급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최장직 교수님이 묻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보면 더민주가 진보를 표방하고 또 노동자와 농민의 삶에 살가운 애정을 드러내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지층을 딱 까보면 황당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지층은 경제적 계급에 의해서 나뉘는 게 아니라 지역 구도에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한국의 농민들, 한국 농민분들 중에서도 거의 최고층의 농민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새누리당 찍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오면 민주노총은 대부분 더민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왼쪽에 있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주류가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 더민주를 지지하는 이 성향을 제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본인의 경제적인 처지, 본인의 경제적인 계급적 인 분야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도덕성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지식인들, 30대, 40대, 진보적인 지식인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 진보적인 정당이 옳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데 이게 이분들의 계급적인 성향을 보면 사실은 더 민주가 지향을 하고 있는, 그리고 더 그분들의 위에 서야 하는 노동자, 농민들 분들을 막상 이렇게 가보면 이분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모호하거나 없거나 또 자기 출신 지역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을 탄압하는 새누리당을 찍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장직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그거죠. 도대체 니들이 대표를 하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좀 뭐 말씀을 드리기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민 PD님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그 훌륭하신 진보적인 지식인이시지만 노동조합원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별 말씀도 하세요. 네, 네. 근데 노조원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저도 노조원이 아닙니다. 저희 민중의소리에도 노조가 없거든요. 이 놀라운데 민중의소리에 노조가 없습니까? 네, 저희는 없습니다. 그건 뭐 조금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요. 예. 노조가 없을 만큼 그 노동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게 사실은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어떤 정당이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과 농민이 그 정당을 찍으면 아주 심플한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노동조합이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돌아보시면 노조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 결정성 때문에 진보를 지지하시지만 내가 노조원이기 때문에 더민주를 지지하거나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통계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노조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노조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노조가 한번 결성이 되면은요. 끊임없는 재교육 그리고 본인의 처지, 본인의 계급적인 현실 같은 것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각인하면서 연대하며 서로의 처지들을 각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를 해서 한번 노조가 결성이 되고 나면 이 노조원들의 정치적인 의식은 굉장히 급속도로 진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OECD에서 우리나라가 뒤에서 두 번째거든요. 노조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9.몇 %라는 게요. 그런데 평균이 30몇 % 되고요.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60%, 70% 이 정도까지 수치가 올라가 버립니다. 아하. 이 나라에서는 그냥 이렇게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 진보 정책을 잘 짜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이 시스템만 잘 갖춰 놓으면 알아서 지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조가. 제가 이게 그래서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10%밖에 안 되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정작 가난하고, 진짜 힘들고, 쪽방에서 살고, 삶의 절망에서 빠진 분들, 이 10%가 아닌 이 90%에 속하는 노조도 없는 분들은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그게 이제 자기들을 보호할 노조가 없기 때문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조 조직을 늘려야 하는데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노조는 진보 정도에서 많이 확산이 됩니다. 지금 이명박근혜 정도 8년 시기를 거쳐오니 노조는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악순환 같은 겁니다. 보수 정부가 있으니 노조 조직률은 더 높아지지 않고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지 않으니 야당을 지지하는 계급적 정치 세력들이 더 커나가지 못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민주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이런 거라고,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낮은 노조 조직률, 그리고 정작 더민주는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런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그 정책의 수혜를 입는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아주 빈곤한 노조 조직률. 이 문제를 참 시민사회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요. 제가 좀 주제넘게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요.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무척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제일 안타까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사실은 실제로 제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기도 했었고요. 전공로가 설립이 될 때 참여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전공로 설립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처럼 복직될 생각하지 마라.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약간 좀 거칠게 전공로를 막아섰죠. 근데 논쟁을 하자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하지만은요. 저는 전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막겠다고 했으면 무슨 논리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정치적인 지역만 보면 전공로 설립을 반대했던 건 사실상 기호 2번을 유지를 해야 되는 정치 세력의 정치 전술로는 저는 매우 우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노조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조로부터 파생되는 노동자의 권리 확산은 그 정부의 엄청난 정치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걸 스스로 깎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진보 정부가 집권을 한다면 제일 먼저 해소를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10%도 안 되고 있는 이 노조 조직률을 빠른 속도로 좀 OECD 평균 수준인 30-40% 수준으로라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극심한 빈곤층에 몰려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노조도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을 노조의 보호 아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교육받게 되고 현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민주가 이렇게 도덕적인 진보층의 지지만 기대지 말고요. 이건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이유로 지지를 강요를 하는 건
도덕이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진보를 지지하는 것은 그게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들도록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더민주를 찍는 이유는, 내가 진보정당을 찍는 이유는 이게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들도록 사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가장 든든한 우구는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노조 가입률이 하루빨리 좀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는 없어요.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찾아봤는데 없어요. 네, 정말 없습니다. 예. 도리어 경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는 맞습니다. 있었어도 네. 나라가 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마타도를 이제 이른바 메이저 일간지들에서 거침없이 떠들고 있으니 너무 많이 세뇌를 시켰죠, 우리 국민들한테. 예. 자, 이원배 기자님과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자, 이번에는 말이죠. 네. 참, 이 사람만 생각하면은 답답해집니다. 아니, 근데 아마 우리 국민 중에 경제가 지금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얼마 전에 한번 뭐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박근혜 예. 대통령이랑 말은 못 맞췄지만. 그래도 한편 아닙니까? 한편. 그러니까요. 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확하게 한 명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의 말씀을 조금 덧붙이면 박근혜와 그 일당 뭐 요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죠. 7일 오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 절벽이나 고용 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요. 예.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발언을 들여다보면은요. 전부 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코멘트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연장,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며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지금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열흘 전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뭐 제2의 외환위기 어쩌고 저쩌고 했었던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열흘 만에 말을 싹 바꿔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까지 지금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열흘 전으로 테러 방지법 통과된 거 말고는 뭐 특별히 달라지는 상황이 없는데. 네, 그렇죠. 이 방지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이게 황당하죠, 사실은 황당한데. 기사의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말이 험해서 듣기에 거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댓글 중에 무슨 놈의 경제가 닭 주둥아리에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좀 과격하게 표현했지만 이럴만 합니다. 계속 그동안 뭐, 경제 활성화 법이랍시고 내놓은 거 통과시켜달라고 경제가 안 좋다고 징징거리다가 또 갑자기 막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니 황당하죠. 예, 황당한 건데, 지금 이게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맨 마지막으로 했던 발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수석 비서관들한테 한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열흘 전의 스탠스하고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스탠스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건 뭐 간단한 건데요. 예, 지금까지 국민 불안을 제일 불러일으킨 게 대통령이시잖아요 하는 생각이 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 제가 이분을 칭찬해 드리는 건 아닌데 이분이 그래도 지금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있는 분은 아니구나 하는 약간 긍정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갑자기 경제가 좋아졌다는 통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까지 하고 거기다가 이거를 국민들에게 소통 노력도 하라고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이후에 그 김종인 더민주 대표라고 부르시나요? 보통 이제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경제 실정 심판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실정 심판론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갖추고 총선에서 더민주가 이걸 집중적으로 건드릴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니 헉한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 겁니다. 야, 이거 이대로 이 프레임에 말려들었다가는 경제 실정 심판론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먹히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얼마 전까지는 경제 안 좋다 하다가 갑자기 경제 낙관론을 이렇게 막 퍼뜨리고 심지어 홍보전을 강화하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딜레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만 해도 최경환 부총리는 총선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 작년 말까지 이 뭐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할 때는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다가 기자간담회 할 때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어. 뭐 수출만 받쳐주면 4% 성장할 수 있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했었던 게 이게 정치인이니까 자기가 경제부총리로서 법을 통과하고자 할 때는 경제 나빠요 하고 협박을 해야 하지만 유권자들 앞에서는 나는 경제 잘했어요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그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그 열흘 사이에 눈부신 변신, 한국 경제에 대한 끊임없는 낙관론, 그리고 국민 홍보론까지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제가 이래서 정치를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후다닥 입장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랍기도 하면서, 김종인 더민주 그 대표가 만든 프레임이 조금 이 사람한테는 좀 시겁하게 느껴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두고요.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이 레토릭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멘트에 대한 정확하고 훌륭한 경제학적 반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건데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말을 붙이실 정도면은 제가 하는 거면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인용을 할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발표가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한 후에 이렇게 그 막 엄청나게 자랑을 한 후에 그 의견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훌륭한 발표가 나옵니다. 누가 발표를 했냐면 정부의 싱크탱크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발표를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마치자마자 한 30분쯤 있다가 경제동향 3월호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KDI가 박근혜 대통령 말을 얼마나 통렬하게 비판을 하는지를 제가 지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발표드리는 수치는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게 아닙니다. 정부가 제일 참고를 많이 하는 KDI가 발표를 한 겁니다. KDI 발표의 요지는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내수 중심의 회복 기조가 힘을 잃고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월 광공업 생산 등의 부진이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 감소 여파라는 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개별 소비세 인하 때문에 잠시 동안 소비가 부진했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었었던 거죠. KDI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지표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 전반의 개선 추세는 악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하고 정반대 목소리죠. 거기 한마디 덧붙여줍니다. 2월 중 소비자 심리가 전월보다 하락한 98을 기록하면서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소비 심리가 점차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향후 민간 소비의 증가세가 악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홍보했는데 KDI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수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든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KDI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조업 일수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되긴 했으나 조업 일수를 조정을 해서 일평균 수출액을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말을 정면으로 씹은 거죠. 2월 달에 KDI가 발표를 한 이 보고서를 보면은요,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게 지난달에 KDI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대놓고 어떻게 썼느냐?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명백하게 쓴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하고 전부 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디서 M1 수치를 잘못 보고 받았거나 예. 아니면 사실은 진실을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말한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인 발표를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뭘 좀 너무 모르는데 밑에 사람들이 올려주는 대로 좀 이게 왜 사람이 무식하면 확신에 차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밑에 사람들이 올려주는 대로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에 맞는 것만 골라서 막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어제 이 발표를 하는 걸 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무식한 대통령을 모시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을 모시고 살고 있었던 거죠. 참 암담한데요. 암담함을 지휘하는 지도자를 보니까 참 더 절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예. 예. 어떻게든지 빨리 좀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전망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KDI의 자료로 바로 실시간으로 반박이 된다. 그렇죠. 네. 참 씁쓸하기 이를 데 없는. 발표 시간이 30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30분 만에 반박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곧 경제 위기가 닥칠 것 같다며 국민에게 근심을 끼치고 그래서 결국 거짓된 불안정서를 이용해 선거에서 덕을 많이 보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지금 경제는 좋은 편이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총선 국면에서는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 초를 치는 박근혜 동지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박근혜 동지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향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노동자 쉽게 해고하는 법, 앞으로 무한정 비정규직 늘리는 법을 추진하면서도 이건 노동자가 원한다느니, 일자리가 늘어난다느니, 어디 아프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헌을 들어놓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박근혜 동지는 틈만 나면 나라가 총체적 난국, 비상시국을 만났다며 답답해하고 계시는데 무엄하기 이를 데 없는 박근혜 동지가 이를 감히 무시하고 반박하면서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박근혜 동지를 모독하고 있는데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박근혜 동지는 즉각 박근혜 동지를 구금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수감하고 영구히 격리해 두 번 다시 박근혜 동지의 심기를 거스르고 박근혜 동지가 개척하려는 역사적 태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박근혜 동지를 철저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 경제 전망이 밝다고 이야기하면 불안 심리로 먹고 사는 보수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동지는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박근혜 동지를 즉각 진실하지 못한 비박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셀프디스 왕국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 아침까지는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와 먼지가 점차 흩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 10에서 40, 전남과 경남은 5mm 안팎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영하 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위터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가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순신은 이런 각오로 이겼지만 신립은 같은 각오로 덧없이 죽어서 외적에게 탄탄대로를 내줬습니다. 배수진은 아무나 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치는 것도 아닙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일까요? 광야에서 죽겠다는 그분을 향하는 이야기일까요? 본인만 광야에서 죽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말대로 우리 국민 모두도 죽을 것입니다. 조간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